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신이 도운 불사조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 측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번 암살 시도가 11월 미 대선을 판가름할 중대한 사건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유세 도중에 피격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하며 건재를 과시할 계획입니다. 경호 실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 등 결정적인 단서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에 지난해 폐업 신고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해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장사를 접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만에 20% 이상 늘었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온라인 영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인데 입법 공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제2결 시점을 여당 전당대회 이후로 상정하는 가운데 제2결 실패를 대비해서 상설 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치식 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 시한이지만 대부분이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일괄 사직은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당대회장 주변은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당한 지 하루 만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내리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트럼프는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등장할 예정입니다. 연단에 올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겪은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됩니다. On the RNC, I think this is going to really heighten the nation's interest in the vice presidential pick, in the speeches later in the week, and then, of course, culminating with Trump's speech on Thursday. 전당대회가 열리는 프로농구 밀워키 벅스의 홈구장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까지 총기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총기 반입 금지를 비밀 경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e used our authority already at the municipal level to take that sort of security precaution that we were able to do. But in terms of banning weapons in the outer perimeter, that is not within our purview because of state law. 바이든 대통령도 세 번째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이 아닌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path forward through competing visions of the campaign should always be resolved peacefully, not through acts of violence. 비밀 경호국은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에 대한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is no security that exists anywhere in this world that is foolproof. For all of the preventive measures you take, the bad guys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 to speak.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트럼프와 밀워키 전당대회장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유세장 피격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문을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시 썼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미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 인터뷰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은 물론 세계가 함께 뭉칠 기회라는 내용의 연설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대피하며 손을 번쩍 들어올린 데 대해 자신이 괜찮다는 걸 알리려고 했다며 미국은 계속 굴러가고 자신들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용의자 20살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왜 암살 시도에 나섰는지 범행 동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FBI는 이번 총격 사건을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테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 대한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보안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urrently, there are no known articulated threats against the RNC or anyone visiting the RNC. That's important because we also need the help of the public. FBI는 용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이념에 연루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전에 FBI의 수사망에 오른 적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은 공화당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관련 단체에 $15를 기부한 기록도 나와 정치적 성향도 종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FBI는 총격에 사용된 소총은 용의자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용의자의 차량에서 폭발 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를 찾아내 추가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공격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용의자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쐈는지 범행 동기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유세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전직 의용 소방대장 코리 컴포라토레로 확인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코리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면서 총격 당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용의자 20살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한 가운데 과거 학창 시절 사격팀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크룩스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옛 친구는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다며 크룩스가 1학년 때 학교 사격팀에 들어가려다가 좌절됐고 이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급생이었던 다른 친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룩스가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군복이나 사냥복을 입은 채 교실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용의자가 총격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과 맞닥뜨렸던 것으로 나타나 경호 실패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의 마이클 슬루프 보안관은 총격 사건 발생 직전 현지 경찰관이 건물 지붕에서 용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서려는 순간 용의자가 방향을 틀어 총구를 겨누었고 경찰들이 엄폐하는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피격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극단의 정치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공세에 주력해온 바이든의 재선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됐던 텍사스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피격 사건의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허술한 보안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전당대회 보안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the head of the Secret Service to review all security measures for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which is scheduled to start tomorrow.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전모를 밝힐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예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미국은 하나라며 국민적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aid in recent days, it's time to put a bullseye on Trump. I mean, I know that he didn't mean what is being implied there, but that kind of language on either side should be called out. 딜레마에 빠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진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범법 사실과 도덕성 문제를 앞세워 강도 높은 공세를 펴왔습니다.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과도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앞으로의 선거전에서 트럼프 때리기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진영의 새 결집이 두드러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도 악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흐름은 트럼프에게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야외에서 유세를 하던 중 피격을 당하는 초유의 테러 사건에 미국 대선판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정도니 미국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레이건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43년 만에 이런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뭐 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범행이었습니다. 이 존 힌클리라는 남자가 자기가 연모했던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에게 자기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약간 일종의 뭐 정신질환자죠.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 분위기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의 정치가 너무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당파 정치라는 것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런 혐오의 정치가 이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좀 자성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뭐 관찰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 사건이 지금 4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에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초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미디어가 생중계를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사진도 있고요. 특히나 총알이 날아가는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를 겨누는 날아가는 듯한 그런 궤적 사진도 보여줘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조금만 비교가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뭐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건재함을 보였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신이 도왔다라고 트럼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정말 사람이 천운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트럼프가 또 얘기했듯이 자기가 무슨 서류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었으면 머리를 가격했을 수 있다. 정말 트럼프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뭐 제대로 겨냥이 됐었다면은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그다음에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수 있었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정심을 되찾고 저렇게 의연하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해서 사실 줄행랑을 쳤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사진이 아마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이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이 주먹을 불끈 쥐고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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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3번 외치고 그런 와중에 이 경호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트럼프를 연단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 배경으로 이 파란 하늘의 성조기가 잡혔습니다. 저거는 정말 한 뭐 $10,000,000를 주고 찍을 수 저거는 뭐 정치적인 용도로는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죠, 사실. 저 사진 한 장으로 트럼프는 뭔가 이 영웅과 같은 어떤 건 이미지를 또 구축하게 됐고 저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선거 운동에 상당한 어떤 전략적인 수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의연하고 또 너무 완벽한 구도의 또 사진이 나오는 데다가 네. 또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경호원들이 이렇게 빨리 안 데리고 나갔나 이런 또 음모론이 자작극 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온갖 있더라고요. 음모론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범행의 동기부터 사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 트럼프를 겨냥한 이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범죄자가 그 자리에서 사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어떤 자백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정황적인 근거를 가지고 범죄의 동기를 갖다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범죄자가 보니까 뭐 공화당원이었고 그러면서 뭐 민주당원에게 뭐 기부를 한 경력도 있고 하지만 별 특이 사항이 없는 거예요. 가족 들을 다 살펴보더라도 뭐 이상한 뭐 정황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전혀 없고 예. 학교에서 그냥 조용한 소년이었고 뭐 왕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그냥 뭐 이 총기 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저 인물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좀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트럼프를 향한 어떤 암살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일정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이거는 암살 시도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예. 지금 분위기상 암살 시도였다라고는 지금 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독립적인 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어떤 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측과 해석이 난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암살 사건이라든지 암살 시도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20세 백인 남성 집에서 폭발물도 발견됐고요. 이 네네. 총기는 이 범죄자의 부친이 미리 네네. 사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실제로 뭐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는 전혀 모르죠. 사실 뭐 이제 그게 추정의 영역인데 그런 조사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예. 근데 지금 미국 정치의 어떤 양극화를 감안했었을 때 만약에 이 범죄가 이 범행이 트럼프를 겨냥한 어떤 트럼프를 암살할 의도가 없이 그냥 정신질환자가 그 연단에 올라와서 그냥 총기 난사를 연단을 보고 그냥 한 것이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 트럼프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할 것이에요. 뭐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의 압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또 한 예측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사건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60%에서 70%로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히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 이전에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뭔가 뭐 좀 순교자 같은 모습, 뭐 국민적인 영웅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층은 제 생각에는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워낙 후보의 어떤 성격이 뭐 독특하기 때문에 결집할 만큼 결집했는데 역대 뭐 가장 혐오스러운 현거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도층이 그러니까 부동층이라 그러죠. 부동층이 굉장히 두텁다. 그래서 부동층의 마음을 좀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부동층들이 트럼프에게 좀 마음을 연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면은 뭐 나라의 어른과 같은 모습도 있고 다시 한번 대통령 자리에 앉혀 놓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트럼프는 뭔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분열된 정치상을 조금 이제 좀 치유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벌써 조성이 됐지만
바이든이 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의연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다운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줬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 연설문을 이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꿨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중도층으로 전략을 좀 수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계기가 이게 될까요? 이제 이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우리 분열의 정치를 이제 뒤로 하고 혐오의 정치를 뒤로 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런 연설을 했다고 쳐봐요.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연찮게 이런 기회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고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과연 전당대회 마지막 날 이제 후보 수락을 갖다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 꽃인데 그때가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 초미에 지금 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지지자들도 이제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악의 무리가 아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같은 이 공통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런 예. 어떤 발언과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저는 트럼프는 뭐 이번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에 큰 어떤 뭐 공적을 남길 수도 있다. 지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의 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조금 천성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다행히 선후 신조 이렇게 목숨도 살아났지만 지금 그 대선 가능성도 되게 당선 가능성을 높였은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네.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바이든의 선거 전략이 연초부터는 이제 그냥 직접 트럼프를 겨냥해서 트럼프의 부도덕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제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관역에 트럼프를 두고 우리가 공격을 하자 뭐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들은 이거 지금 바이든이 이거 조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음모론을 갖다가 퍼트리기가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뭐 부도덕성을 뭐 공격하고 하는 것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쫄장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은 이제 통합의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트럼프가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예. 조금 대세가 좀 트럼프에게 지금 뭐 유리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뭐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 뭐 신이 나를 돕고 있다 그러는데 저조차도 정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대국민 연설을 했고 벌써 지금까지 3번이나 했단 말이죠. 네. 하루 정도 되는 시간에. 네. 그만큼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 네. 대선을 네. 완주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체되겠습니까? 지금 혼동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였고 그때 좀 추락한 이미지를 노쇠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 관심이 많이 갔는데 결론은 이제 뭐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할 때나 그리고 연설을 할 때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 뭐 영국의 새로운 총리 스타머 총리가 내가 만나봤는데 너무나 멀쩡하다.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끝나자마자 바이든의 뭐 최고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후보 교체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인 조지 클루니 뭐 정치 행사에 그냥 트럼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열렬하게 응원한 그런 미국 배우인데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고요. 근데 후보 사퇴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상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건이 지금 뻥 터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혼동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바이든으로 그냥 계속 가야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좀 늦은 것 같지만은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글쎄 후보 교체론이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더 강해진 것은 분명하고 바이든으로는 승률이 낮아진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캐멀라 해리스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그리고 교통부 장관 피트 부리지지 바이든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교체에 따른 이제 리스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바이든 캠프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한 달 후면은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엽니다. 그럼 거기서 후보를 추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예. 근데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정말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내린 결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1월 5일이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도 있고요. 상하원의 선거를 비롯해서 주 연방 단위 각종 선거가 펼쳐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 높아진 것도 있지만 혹시 공화당이 상하원을 이렇게 독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상당히 높아졌죠. 예, 하원은 지금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지금 동수이지만 죄송합니다. 상원까지 지금 굉장히 상원 선거까지 유리해지는 것이 지금 추세인 것 같고요. 예. 단지 이번 11월 선거에 상원 의원 모두가 재선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치러요. 그래서 상원에 어떤 교체되는 그 상원 의원은 많게 정말 3분의 1이 전부 다 공화당이 다 휩쓸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석수의 어떤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상원조차도 공화당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향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과 장마, 내일부터는 중부와 남부 날씨가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중부로 북상해서 중부에는 장맛비가, 남부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내륙에서는 폭염이 강한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고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유독 올해따라 더위 체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년 대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와 함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국지적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장맛비의 주 무대가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중부까지 끌어올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수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중부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래와 글피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좁은 지역에 머물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를 쏟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속됐던 비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선 최고기온 33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오가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과수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90%가 넘는 힘으로 엑셀을 밟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1일 가해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던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 이상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인 데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 불빛에 반사돼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였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분석과 관련해 경찰은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과수 분석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며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씨 추가 진술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 2주가 만료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차씨를 상대로 곧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검토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보다 양형 기준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은 훈련병 사망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밤입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남모중위는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 훈련을 결정했고 이튿날 중대장 강모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군기 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 아직 보급품도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얼차려, 무게가 32kg이나 되는 군장을 메고 땡볕에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추가 얼차려를 지시했고 오후 5시 11분 얼차려를 받던 6명 가운데 강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부대 규정에 따라 의무대를 거쳐 속초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장비 부족으로 다시 강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번 주 중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라는 점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열악한 강원 지역 의료 현실과 부실한 군부대 응급 이송 체계가 더해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가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이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받게 됐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확정 지으라고 통보한 날이 오늘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서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전공의 복귀율이 집계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각 병원은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 처리 예정입니다. 아직 복귀율이 얼마나 됐는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련병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빅5 중 한 곳인 A병원 관계자는 소수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B병원 관계자 역시 정부의 유인책에도 안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이 우려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사협회는 한 발 더 나가서 2학기 전공의 수련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가을턴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 것이 아니라 가을턴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제출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하며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폐업 신고 건수는 98만 6,4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1만 9천여 건,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 6,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나 음식업 등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3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반면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5월과 비교해서 0.38% 상승하며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도 0.19%로 상승폭을 키웠지만 지방 주택 매매가는 0.1% 하락하면서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집값이 정점이었던 2021년 수준으로 올라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6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3으로 전달보다 11.5포인트 급등했고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이 지수가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인데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재표결 시점이 주목됐는데 여당 새 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최혜병 특검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어떤 가닥이 그때쯤이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당대회 이후로 민주당은 다만 여당 이탈표가 필수라 통과가 쉽지 않은 재의결에만 기대기보단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쳐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을 줘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만약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하는 직속 수사기관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그러면서 위헌적 행태로 어떻게든 특검을 성사시키려고 하기보다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기도 했는데 오는 19일 순직 1주기까지 장외 집회에 주력하는 야권과 함께 대국민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충청 지역 당원들 앞에서 4번째 합동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유력 주자인 한동훈 후보 외에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나 연대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메시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후보들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차기 여당 대표직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자리라며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에겐 맡길 수 없다고 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국정농단, 당무 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대의와 목적을 같이 하는 누군가 있을지 생각하겠다며 단일화 여지도 남겼는데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후보라며 결국 자신을 돕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 문제에서 기존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당내 분열과 당정 간 충돌, 야당의 탄핵 음모를 막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세 후보가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왜 우리 당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반대하는 특검에 왜 찬성합니까? 윤상현 후보는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 간 연대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뺄셈 정치 하지 말고 개파 정치, 줄 세우기 정치부터 폭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총선 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
이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분노합시다. 뜨겁게 분노합시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의 공세에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원들에겐 1차 투표에서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을 보여달라며 단일화는 자유지만 정치적 기술이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오늘 연설회에선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설하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한 지지자가 있었고 이에 반발한 한 후보 지지자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과열되는 분위기 속에 당권 주자들은 내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를 연일 치르고 마지막 합동 연설회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경선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는 이재명 후보 당선 여부보다는 얼마나 되는 표차로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승리도 또 적절한 승리도 모두 이 후보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종부세, 금투세 완화론에 당 안팎의 비난이 나오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두관 후보가 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원론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뿐 아니라 당을 향해서도 정견 발표도 전에 투표가 이뤄지게 선거 규칙이 돼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출마의 변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내세운 만큼 이재명 1급 체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진영을 포함해서 중도층까지 크게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야만이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한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도 김 후보가 예상 밖 집중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비명 또는 친문계 결집도의 시험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171이면 반반 정도로 친명 비명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비명이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좋다는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후보로서는 90% 득표율의 압도적 승리를 해도 1급 체제란 꼬리표가 더 강해지는 만큼 찜찜한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2년 전 전당대회 때처럼 70%대 혹은 그 미만으로 득표할 경우엔 당 분열의 원심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전당대회 득표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득표율과 이재명 리더십의 건재함은 무관하다며 방어 전선을 펼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기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 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로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이 있는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쯔양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2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구제혁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과거사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쯔양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달라고 먼저 접근해왔고 5,500만 원은 그 대가로 합의한 금액이라면서 관련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에 대한 녹취 내용은 제가 쯔양님과 계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모든 음성 통화 녹취,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이번 일의 배후에 거대 범죄 집단이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후 검찰청 민원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이미 제출했는데 검찰과 사전에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 유튜버 쯔양 측은 이 씨를 포함해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의 갈취에 대응할 여력도 없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을 이어가기에 원치 않는 계약까지 맺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허위 사실로 쯔양과 관계자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고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씨가 연루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쯔양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강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강 씨의 부인도 지난주에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극저주파 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들의 골수성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를 토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장 씨의 작업 환경과 과로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산업재해 인정은 기쁘지만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점은 안타깝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신임 감독이 코치 선임을 위한 유럽 출장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축구계 안팎의 거센 비난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홍 감독은 인생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사회 승인으로 공식 선임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외국인 코치를 면접하기 위한 유럽 출장길입니다. 제대로 된 취임 기자회견도 없이 공항에서 밝힌 취임 일성은 이랬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대표팀을 강하고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를 함께 일군 박지성까지 나서 결단을 촉구했지만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면서 팀을 운영하는 데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의 반응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대표팀 운영 방향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경기력적인 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저는 금방금방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한국 대표팀만의 규율, 룰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유럽 출장에서 만날 코치 후보군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유럽파 선수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구계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축구협회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홍명보호가 쉽지 않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현지 시간 14일 밤 혁명 기념일과 다음 주에 시작될 파리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불꽃쇼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불꽃쇼는 올림픽 행사 준비로 인해 평소와 달리 에펠탑 주변에 관중 없이 진행됐습니다. 올림픽 오륜기와 선수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드론쇼도 파리 성공을 수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46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화대회에서 특수전 사령부 소속 여군 고공강화팀이 상호활동 종목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상호활동과 정밀 강화, 스타일 강화 등 남녀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실시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성적에서는 여군 고공강화팀은 2위를, 남군 고공강화팀은 3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옛 보신각 동종을 비롯해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동종 3건에 대해 국보 지정이 검토됩니다. 국가유산청은 1468년에 만들어진 옛 보신각의 동종과 1462년에 만들어진 흥천사 동종, 그리고 1469년에 제작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에 대해서 국보 승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경기와 충청, 남부 일부 내륙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점차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겠고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내리는 만큼 주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밤사이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날이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세장 피격에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승리의 기세를 굳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두려워하지 않고 악에 맞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본성을 보여주자며 악의 승리를 막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이번 주 위스콘신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석상에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총격 사건 이튿날 성명을 내고 괴물이 남편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전당대회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보안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I know there's a lot of manpower here, and that's the first step to security. You have to have people, law enforcement present to deter any kind of violence. 공화당은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가 될 위스콘신 전당대회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TV 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가 더 불거진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총격에도 살아나
주먹을 치켜드는 강인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또 경선에서 붙었던 정적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당초 예정과 달리 전당대회에 초청하며 통합 행보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후보 수락연설 메시지도 바이든 공격보다는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총격에도 살아난 극적인 서사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은 화려한 대관식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통화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14일 오후 질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의 용의자가 총격을 시작하기 전 경찰과 맞닥뜨렸던 것으로 나타나 경호 실패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의 마이클 슬로프 보안관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137m가량 떨어진 건물 지붕 위에서 용의자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서려는 순간 용의자가 방향을 틀어 총구를 겨눴고 경찰들이 엄폐하는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추진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고 국민의힘도 불출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공수처를 찾았습니다. 오늘 19일과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부르는 걸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선서 거부, 증언 거부, 또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면 다가올 7월 19일, 7월 26일 청문회는 아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입니다. 피고발인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 10명과 경찰관 2명입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무력을 사용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접수된 출석 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이라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탄핵 사유로 제시된 5가지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보고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조급증을 보일수록 이재명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꼼수만 늘어간다며 탄핵 청문회만큼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인 출석을 겁박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들도 저희로서는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실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22대 국회 개원식은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최장 지각 기록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후보 측 관계자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동훈 후보 가족 관련 영상을 SNS 등에 퍼나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두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이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 후보 측으로부터는 소명서를 받았고 캠프 관계자가 영상을 퍼나른 건 맞는 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남은 기간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며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일단은 꺾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어대한 기류가 꺾였느냐는 질문에 당정 관계와 한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버티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정리되면서 교착 상태였던 의정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전공의들의 행보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고민거리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수련병원들은 사직서의 수리 시점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보며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상당수 사직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라도 돌아갈 경우 의정 갈등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 상태에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부도 수련병원들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빠르게 시스템을 바꾸고 병원 역할에 맞는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전문의 인력이 있는지, 예산은 충분한지, 구조조정 소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안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예비비조차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실적인 비상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불경기 속의 자영업자들은 어떤 이유로 창업에 뛰어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창업이 1위로 꼽혔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통해서 자영업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성행하면서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처음 2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인 셈입니다. 직장인들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퇴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창업에는 평균 1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식업 분야에서는 치킨 창업이 1억 4천만 원, 평균 1억 4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창업에 나섰지만은 폐업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는 100만 건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자영업을 하던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98만 6,4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92만여 건에 이른 폐업 신고는 이후 80만여 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등했습니다. 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와 음식, 부동산 임대와 건설업이 많았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경비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택시 운전수 그쪽으로 가서 일들을 하더라고요. 기반이 있어야 그것도 가서 뭐 식당을 차린다든가 뭐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9천 명이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뒤 2분기 10만 1,000명 줄면서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2분기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 4천여 명이 줄어서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고용 훈풍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 평균 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보다 3배 높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월 평균 26만 8천 명으로 6% 늘었습니다. 특히나 고령 서비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요거 흔히 말하는 이런 자영업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개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실 근로가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나 다른 쪽으로 좀 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약간은 겹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극빈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국민 73%는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7%는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습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 우려를 고려해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로 AI 야망의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서 눈길을 끕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에서는 타이완 TSMC에 밀린다면서 내부 분위기가 어둡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대우가 안 좋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급여에 불만족스럽다면서 많은 사람이 경쟁사로 갈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직원의 불만은 전례 없는 파업에서 드러났다고 신문은 언급했는데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와 격차를 좁히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일주일, 노사 모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건 노조는 기흥과 평택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파업 홍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은 HBM 생산 라인 식단입니다. 하지만 집회 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파업 결의대회 때만 해도 노조 추산 4천에서 5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지금은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을 볼모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회사 측도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파업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도 나옵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부품 산업의 핵심인 만큼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항공력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그 라인에 있던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참석차 인도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회장은 현지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치열한 승부 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의식 속 당부의 말로 풀이됩니다. 치열한 승부, 근검승부 강조하셨는데 혹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파업 노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노사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파업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1억 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해서 약 2.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의 7% 수준이었습니다. 공개된 수입 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일부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량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방안으로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 주요 완성차 업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수입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주 6급 이상 하반기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건 기획실 소속 일반 행정직 6급 A씨. 이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승진자가 약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승진자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 후 차로 약 20km를 달리다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세 차례 불응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당시 타이어도 펑크돼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세요? 당시 음주하신 거 맞죠? 왜 음주 측정 거부하셨어요? 사고도 내셨나요? 술 드시고? 당시에 술 드신 게 맞아요?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공직의 중대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승진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승진 이유를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측정 거부한 거까지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것도 알고 계셨죠? 내용은 듣고 있어요. 근데 승진 인사에 좀 포함하신 이유를 좀 짧게라도 여쭤볼 수 있을지. 우리 인사팀하고 얘기하는 게 낫죠. 일정이 있으시죠? 시장님, 시장님 인사권자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원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되레 승진했다며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과거에도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시장님 인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이번 국과장급 승진 인사로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에게 허락된 탄탄대로가 과연 직원들이나 시민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에게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찌양 측이 자신에게 폭로 위험 관리에 대한 용역을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찌양 측은 유튜버들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해 이들과 원치 않는 계약까지 맺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와 유튜버 주작감별사, 또 범죄연구소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에 대한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지검은 유튜버 이준희 씨의 공갈 사건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7,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주인을 추적해보니 80대 노인이 화단에 놓고 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80대 노인이 은행 창고에서 현금을 찾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에는 돈다발을 그대로 어딘가에 집어넣습니다. 노인은 사흘 뒤 6km 정도 떨어진 울산 남구 아파트 CCTV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노인이 연고가 없는 아파트를 다녀가고 보름 정도 지나 화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5만 원권 돈다발 7,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검은 봉지에 담긴 5천만 원과 2,500만 원 돈다발은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쓰레봉투에 엿붙지. 그 돈 준 자리라 호기심을 뜯어봤더만 그래 돈이 들었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죄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서는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 이름과 3월에 입고됐다는 날짜. 경찰은 비슷한 시기 돈을 찾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노인을 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정확하게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이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경찰은 노인이 몇 년 전 재개발 보상으로 많은 돈을 가졌고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만큼 전액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만큼 지자체에 통보해 도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20대 여성 안모 씨의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음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오토바이가 1차로로 달린 게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식을 뜻하는 웨딩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치솟은 결혼식 물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비싼 예식비뿐 아니라 과도한 위약금 청구, 각종 끼워 팔기 등으로 불만 민원까지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확진 숫자에 따라 매달 바뀌는 방역 지침 탓에 이른바 웨딩카 차량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려 울며 겨자 먹기로 하객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결혼식까지 미뤘는데 정부와 웨딩업체 모두 비용은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든지 사진, DVD, 한복, 기타 등등 다 위약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제한에서 벗어났지만 결혼식 관련 불만 민원은 오히려 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식 관련 민원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으로 봐도 민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 민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한 민원인의 경우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은 이유를 물었더니 코로나 이후 모든 업체가 가격이 올라 그런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가를 두세 배로 올려놓고 할인 가격에 판매한 뒤 정작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다시 정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예비신부는 계약 당시 사진으로 본 웨딩홀 모습이 실제와 달라 해약하려 했지만 이미 낸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요구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위약금이나 계약금이 290만 원이면 어떤 사람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사실 뭐 큰 돈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날리면서 다른 곳에서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이 밖에도 사진 촬영과 같은 부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끼어 팔기를 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본식 사진 촬영 같은 부대 서비스를 이용 강요하는 관행이 있었고요. 소인식 때는 소인만 따로 이제 몇 명 왔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따로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권익위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표준 약관 마련이나 가격 표시제 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 씨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이 피해를 본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뒤에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로 유명세를 탄 변우석은 앞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을 협박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감독의 선임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는 점은 박 씨뿐 아니라 축구 마니아를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많은 반대에도 홍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이고 제대로 된 상의 없이 홍 감독의 연봉을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을 50일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 도쿄 대회의 부진을 딛고 금메달 5개를 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새내기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들을 이대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셔틀콕을 받아냅니다. 얼굴엔 여유가 넘쳐납니다.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하는 21살 청년 유수영. 유수영은 지난달 스코틀랜드 장애인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이번 패럴림픽 목표는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가지와라를 꺾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림픽 단식에서 현재 1등 달리고 있는 카지와라를 4강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결승전에서 만나서 배드민턴으로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동계 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보치아의 새내기는 강선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할 때 보치아를 처음 접한 강선이는 패럴림픽 10연패 달성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페어에서는 또 저희가 또 10회 연속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어에 집중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는 카누 최용범과 트라이애슬론 김황태 그리고 사격 김정남 등입니다. 이들에게 기대가 큰 이유는 도쿄 대회 아쉬운 성적 때문입니다. 당시 금메달 2개를 땄는데 세대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패럴림픽은 저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줬고요. 그래서 도쿄 때보다 더 나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새내기들을 앞세운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의 함성이 50일 뒤 파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과 함께 찾아온 장마와 폭염에 선수들은 연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를 지치게 하는 무더위에 유독 힘을 내는 베테랑 타자들이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강민호가 힘껏 당겨친 공이 쭉쭉 뻗어 외야 펜스에 꽂힙니다. 부자욕을 거르고 자신을 선택한 두산 배터리를 얼어붙게 한 역전 석점포입니다.
강민호는 7월에 치른 8경기에서 28타수 14안타, 4홈런에 12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타율은 5할, 이 기간 3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 중 타율과 홈런 1위입니다. 38살, 그것도 더위에 가장 취약하다는 포수 포지션이 무색해지는 불방망이 행진입니다. 전반기에 못 쳤던 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좀 지금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잊고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는 건 강민호뿐만이 아닙니다. 키움 최주환은 최근 11경기에서 안타 16개를 몰아치며 11타점을 수확했고 기아 최영우도 지난 9일 김도영을 거르고 자신을 상대한 LG에 말루포로 응수하며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또 LG 우지환도 부상에서 복귀한 뒤 최근 3경기에서 안타 6개, 4타점을 올리며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팀에 많이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랜 기간 빠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경기 저희가 잘 치러가지고 저희 목표는 똑같이 1등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름 순위 싸움에 베테랑 타자들의 뜨거운 불방망이가 프로야구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비 미술관을 SK 서린빌딩에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도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 동안 백일해 평균 환자 수가 80명에 머물렀지만 지난 6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는 6,986명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백일해 신고 환자 2,173명을 분석한 결과 99.4%는 기침 증상이, 21.5%는 발작성 기침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은 삼계탕 한 번 사 먹기도 빠듯한데요. 초복을 맞아서 지역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과 삼계탕을 나누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식당 주방에서 정성 들여 삶은 삼계탕을 열심히 그릇에 담습니다. 보기만 해도 몸보신이 될 것 같은 야채죽도 장만하는 이의 사랑만큼 푹 고와집니다. 손님은 창녕 지역 어르신들과 다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에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린 겁니다. 봄날 사랑의 삼계탕은 지역 부녀회가 10여 년 동안 해받아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휴일에도 나와 미리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뜻있는 행사를 만들어주신 봉사단체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도 대접을 받은 사람들도 비록 삼계탕 한 그릇이지만 이를 통해 이웃의 정을 나눕니다. 오늘 초복날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이제 먹게 되어서 기분도 좋고 너무 건강하게 보양식을 배우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모여있는 도심 한복판 사회복지관에서도 맛있는 삼계탕 냄새가 가득합니다. 인근에 사는 6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이 삼계탕을 먹으며 기력을 충전했습니다. 결혼하며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세댁은 후식으로 연유 커피와 화채를 대접했습니다. 올해가 복지관 30주년 해라서 200분 정도 더 모아서 300분을 모시고 식사 준비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초복이라서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고물가로 외식 한 끼도 쉽지 않은 요즘, 삼계탕 나눔 행사는 이웃사랑의 훈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미용, 식품, 음악 등 한류 제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1,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7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틱톡 쇼폼 시대의 한류 백서에는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소비자 66%가 한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K-드라마와 K-팝 때문에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답변이 92%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소스뮤직이 같은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스뮤직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소스뮤직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약속과 달리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곡 록스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 페인의 감독 가브리엘 모지스는 최근 SNS에 리사의 록스타와 페인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사 측이 자신이 감독한 뮤직비디오 편집자에게 연락해 페인을 참고로 사용했다고 말했다면서 편집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비디오 아트 거장 빌 비올라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로 사인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1951년 뉴욕에서 태어난 비올라는 비디오, 설치 미술 분야의 개척자로 비디오 아트를 중요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이 초복이잖아요. 맞아요.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가 무척 덥기 때문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런데 나한테 더 잘 맞는 보양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우선 여름이 되면 피곤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삼계탕을 드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배탈이 자주 나는 분들은 추어탕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몸이 허약해지고 입맛이 없어진 분들은 장어를, 그리고 또 평소 열과 땀이 많은 분들은 시원한 콩국수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초복더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장맛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이번에 중부지방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북부 지방에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얇고 긴 띠형태 비구름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밤사이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석 시간대 강하게 비가 내리는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주변 배수로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캠퍼스의 김수연, 박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